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의 군사 분석가 레온 베버입니다. 현재 도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을 다루는 국제 분석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고서나 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한 나라의 조용한 혁명을 눈앞에서 보게 된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도쿄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사무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서 갑자기 붉은 자막이 번쩍였죠. 속보 마이너스 미국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NN, 로이터, NHK 모든 방송이 같은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그건 정치적 쇼야. 제 옆자리 일본인 동료가 긴장된 얼굴로 속보를 보았습니다. 미국이 진심일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트럼프식 연극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합니다. 압박과 거래의 달인이죠. 하지만 화면 속 일본 관료들의 표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외무성과 방위성이 동시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버 씨, 오늘 저녁 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외부 안보자문으로서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논리로 보여주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NHK 카메라가 꺼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방위성의 고위 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승인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한도 설비도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그들의 모든 핵연료 순환을 미국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잠수함이 움직이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배운 물리 법칙 안에서는 이건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위성의 한 간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버 씨,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독일이나 유럽의 군사 네트워크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마치 중학생이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와인을 따며 저는 기사 초안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기술적 불가능성을 무시한 정치적 환상이다. 워싱턴의 이번 결정은 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적 연극에 불과하다. 저는 이 문장을 완성하며 스스로를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하단이 깜빡이며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긴급 초청 마이너스 방위성 합동정보회의 내일 오전 8시. 내용은 짧았습니다. 주제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 참석 필수. 그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지? 일본이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있나?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걸 웃어넘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야. 한국은 그럴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전파 소음 같은 불길한 감정이 그날 밤 내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알던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뒤집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정보조사실, 방위성의 고위 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잠 한숨 자지 못한 피로와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벽에는 커다란 전자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마이너스 기술적 가능성 검토. 저는 초대받은 외부 전문가로서 가장자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쿄의 아침은 차가웠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냉랭했습니다.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일본은 한반도의 움직임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회의의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박사, 어젯밤 미국의 발표로 인해 전 세계 정보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전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마이너스. 세계 각국의 핵연료 농축도, 원자로 출력 그래프, 그리고 한국의 현재 핵기술 수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내 말이 듣고 싶었던 확답이었을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 원자로를 구동하려면 최소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현재 3.5에서 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만 다룰 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단 1g의 고농축 연료도 자체 생산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제13조가 확대되어 표시되었습니다. 그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할 수 없다. 즉, 그들의 모든 핵연료는 미국의 허가하에 도입되고 사용 후 폐연료 역시 미국의 감시 아래 보관됩니다. 이건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방위성의 한 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표는 허위인가요? 미국이 고의로 허풍을 떨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제스처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정치에서 거래를 좋아합니다. 한국에게 미끼를 던져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일 뿐입니다. 회의장 안에 조용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보조사실 국장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베버 박사,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서 감지된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일부 위성 영상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미세한 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혹시 그게 불법적인 실험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탐입니다. 핵농축시설은 거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돌리려면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의 위성 감시망에서 아무 흔적도 없었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안의 확신을 흔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건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원자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시도했다면 10배의 전력 소모와 방사선 흔적이 위성에 남았을 겁니다.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다른 방식의 추진체 마이너스 예컨대 소형 모듈 원자로나 새로운 형태의 전력 시스템 가능성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10년은 더 필요합니다. 기술의 벽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안도했지만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완벽히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장은 나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베버 씨,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국 현지 조사를 맡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지 조사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외교관 신분이 아닌 민간 연구자문으로 위장하면 됩니다. 우린 당신의 중립성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단, 제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네의 논리보다 자네의 눈을 믿고 싶네. 그날 밤, 저는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도쿄 마이너스 인천. 출발은 이틀 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번개가 유리창을 하얗게 비추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들이 뭐라 하든 나는 증명하겠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환상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정하던 그 환상이 곧 내 모든 확신을 파괴할 현실이 될 줄은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웠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던 한강의 은빛 곡선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내 임무다. 공식적으로 나는 국제방위 전문 기자의 신분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외부 자문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람, 즉 진실을 밝히려는 척하면서 사실은 의심을 확정하러 온 사람이었다. 서울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정돈되어 있었다. 도로는 깨끗했고 도심의 전광판에는 K-디펜스 2030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요즘 방위산업이 그렇게 활발합니까? 그는 거울 너머로 나를 보며 씩 웃었다.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말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메모장에 적었다. 국민적 자존심 고조. 국방정책과 여론 일체화. 심리전적 효과 있음.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현지 협력자로 위장된 일본인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사토라고만 말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베버 씨. 당신은 기자입니다. 정부의 홍보자료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세요. 우린 당신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나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당신들은 내가 실패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가져오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전이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 도시. 나는 에너지 전문 기자로 위장해 연구원 출입 허가를 받았다. 보안 검색대에서 직원이 내 여권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독일에서 오셨네요. 우리 연구소에선 독일 기술 문헌을 자주 참고합니다. 그 말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이런 젊은 연구원들이 독일 기술을?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익숙하게 쓰는 기술 용어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 대전의 연구소는 내가 예상한 후진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터빈, 자동화된 냉각 라인, AI 기반 데이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침묵 속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군사용 전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불가능하죠. 저희는 오직 평화적 에너지 기술만 다룹니다. 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소문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세상에는 많은 소문이 현실이 되죠. 그게 언제인지만 모를 뿐입니다. 그 대답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나는 메모장에 썼다. 발언주의 자신감. 숨김보다는 확신에 가까움. 이틀 뒤 나는 울산으로 향했다.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 그곳은 말 그대로 금속의 도시였다. 수천 명의 용접공이 불꽃을 튀기며 거대한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다. 철의 냄새, 기계의 울림,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마이너스 모두 집중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내게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핵 추진이든 전기 추진이든 원하면 만들 수 있죠. 다만 정치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그 말을 마치고 씩 웃었다. 당신도 기자니까 아시잖아요. 진짜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겨놓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마치 평범한 조선소 직원의 말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조사하러 온 이 나라 마이너스. 그들의 조용한 자신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저녁에 울산항의 방파제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서울, 대전, 울산 마이너스. 모든 곳에서 느낀 건 하나였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서구의 냉정한 합리성 대신 그들은 묘한 확신과 절제된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단순한 국민적 낙관주의일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밤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멀리서 용접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물리학은 감정이 아니야. 데이터로 판단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딘가 귓속을 간지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온,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러나 그 순간 위성 감시팀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원도 남부지역 이상 전력 신호감지 마이너스 조사 필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결국 나를 그곳으로 이끄는군.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참이었다. 대전의 공기는 서울보다 차분했다. 연구단지가 모여있는 도시답게 거리에는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나는 연구소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의 대화가 내 귀를 스쳤다. 이번 실험은 성공했대. 응, 완벽하게. 오류율 0.2%. 이제는 미군 기준도 넘어섰다고. 진짜야? 그럼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거야? 그래, 우리 손으로. 외국 도움 없이. 나는 고개를 돌렸다. 4명의 청년 남녀가 섞여 있었고 다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엔 피로가 아닌 흥분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어 단어 몇 개가 귀에 박혔다. 원자로 냉각제,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건 분명히 핵 추진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나를 흘끗 쳐다봤다. 순간 나는 시선을 돌리고 커피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외국분이세요?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혹시 기자세요? 얼굴이 익숙한데요. 나는 짧게 웃었다. 아, 네. 국제방위 관련 기사로 잠시 한국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흥미로워했다. 그럼 혹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의도적으로 무심한 척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대단한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핵심 독자 기술은 없죠.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한 여성이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건 외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허락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허락받으려고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투엔 분노도 공격성도 없었다. 오히려 냉정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다. 한국은 70년 전의 폐허였죠. 다른 청년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도체, 조선, 배터리, 위성까지 만들어요. 모두 불가능하다던 것들이었죠. 핵잠수함. 그건 단지 다음 단계일 뿐이에요.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다. 그래서 대신 웃으며 물었다. 그럼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한 번도 남의 기술을 빌려서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내야 했어요. 자존심이 생존의 기술이 된 거죠.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 같았다. 그 안에는 논리가 아니라 확신, 데이터가 아니라 의지가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남겼다. 대전의 청년 과학자들 감정 아닌 사명감. 자주라는 단어를 반복. 이들은 두려움을 모른다. 그때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박사님, 독일은 전후에 미국의 기술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다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그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린 허락받은 나라가 아니라 증명하는 나라니까요. 그 순간 그들의 세계관이 나를 흔들었다. 내가 믿던 합리주의, 통계, 계산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단순한 문장 앞에서 허물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연구단지 근처의 하숙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연구소의 불빛이 반짝였다. 커피잔에 남은 김이 희미하게 퍼졌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나라는 기억으로 움직인다. 패배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기가 너무 조용하고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던 한 문장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허락받지 않는다. 증명한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증명이 곧 내 세계를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대전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얇은 안개가 선로 위를 감쌌고 기차의 전조등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온 메시지였다. 강원 남부지역 마이너스 이상 전력 패턴 감지. 위성사진 첨부. 조사 필요. 나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다. 위성 영상 속 산맥 한가운데 거대한 안반 밑에서 미세한 열 신호가 반복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일반 산업단지로 보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지나치게 깊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폐광 복구 현장으로 분류. 그러나 전력 사용량은 중형 연구소 규모. 내부의 별도 통신선 확인 마이너스 민간용 주파수 아님.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폐광 복구? 아니, 저건 전력 실험 시설이다. 직감이 머리를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꿨다.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자 신분증을 이용해 산업재개발 취재 명목으로 강원도로 향했다. 눈 덮인 산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묘하게 묵직했다. 도로 옆에는 오래된 광산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서진 벽돌, 녹슨 철문, 그리고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새로 깔린 전력선. 현지 주민에게 물었다. 여기 근처에 공장이라도 있습니까? 그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글쎄요, 정부에서 뭘 짓고는 있다던데 광산 복구 프로젝트라나 뭐라나? 근데 이상하죠. 광부도 없고 매일 새 트럭만 들어와요. 밤에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나는 손에 든 카메라를 내리며 속삭였다. 복구라기엔 너무 조용하군. 산을 따라 올라가자 길은 점점 좁아졌다. 정문에는 강원광업복구사업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낡은 산업 현장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현대전자,
하나시스템, LIG넥스원- 모두 방위산업 관련 회사였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자증을 내밀었다. 해외 에너지 산업 취재 중입니다. 한국의 광업 복구 정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모 착용하시고 위험 지역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안전모를 쓰고 내부로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굴착 장비, 발전기, 트럭뿐이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지하 어딘가에서 낮고 일정한 진동음이 들렸다. 마치 거대한 터빈이 돌고 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직원들의 동선을 관찰했다. 모두가 무표정했고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일반 광부와 달리 그들은 군복과 비슷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는 몰래 사진을 찍으려다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나는 급히 시선을 돌리고 수첩을 펼쳤다. 시설명 강원광업복구사업단. 전력 소비량 과다. 직원 복장 군사적 규격. 내부 진동 주파수 일정 마이너스 엔진음 아님. 작업장 끝쪽에 작은 터널 입구가 보였다. 표지판에는 출입금지 마이너스 낙석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통신선이 바로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직원들이 퇴근하는 저녁을 기다렸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지막 트럭이 나간 뒤 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겼다. 터널 입구는 어둡고 습했다. 벽면엔 습기가 맺혀 있었고 먼지가 발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인위적으로 정화된 듯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봤다. 벽의 한쪽에 열감지 센서와 생체 인식 패널이 있었다. 폐광 복구 현장에 있을 리 없는 첨단 장비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군시설이야. 그 순간 위에서 경고등이 깜빡였다. D-, D-, 어딘가에서 자동 음성이 울렸다. 무단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껐다.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바로 그때 터널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한 줄기 푸른빛 마이너스 마치 인공태양처럼.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이건 에너지 실험이 아니야. 전력의 근원이군. 곧이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거기 누구요? 그 순간 강한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눈앞이 번쩍였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방 안에 있었다. 금속 벽, CCTV 카메라, 그리고 한 사람.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베버 박사님, 드디어 만나게 됐군요. 그의 말투는 완벽한 영어였다. 여기는 어디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한국이 지키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던 불가능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는 걸. 그건 마이너스 지하 요새였다. 눈을 떴을 때 공기가 달랐다. 습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제된 듯 인공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금속 의자에 묶여 있었고 눈앞에는 벽 한가득 스크린이 있었다. 그 스크린엔 터널의 입구 위성사진, 그리고 내 여권 사진까지 떠 있었다. 완벽히 포착된 거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베버 박사님 스스로 들어오셨군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기자일 뿐이요. 불법 시설을 취재하려 했을 뿐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불법이 아니라 마이너스 비밀입니다. 그는 손짓했다. 문이 열리자 4명의 요원이 나를 따라 들어왔다. 눈을 가린 채로 엘리베이터에 실렸다. 수직으로 아주 오랫동안 내려갔다. 귀가 멍멍해지고 압력이 느껴졌다. 적어도 300m 이상은 내려온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하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였다. 수백 미터 높이의 돔 천장. 벽면 전체가 합금 패널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엔 수천 개의 센서와 파이프가 얽혀 있었다.
지하 전체가 마치 도시처럼 구성돼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 마이너스 고열 냉각 파이프가 달린 움직이는 괴물 같은 기계가 있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때 옆에 있던 요원이 말했다. 여기는 레벨 4. 내부 명칭은 백령 노드. 에너지 관리와 전략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백령. 백령도에서 이름을 따왔죠. 국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는 나를 안내하며 거대한 통로를 지나갔다. 바닥에는 전자 표식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수많은 자동 차량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각 차량에는 현무 V 시스템 유닛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내 눈이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무 V-핵탄두에 버금가는 폭발력의 초고속 탄도 체계. 이건 무기시설이잖아요. 내가 소리쳤다. 그러나 남자는 담담히 말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공격이 아니라 억제력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통로는 끝이 없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컴퓨터 단말기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았다. 오직 기계음, 냉각팬의 소리, 그리고 데이터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한 직원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그 위에는 실시간 위성지도, 군사 주파수, 그리고 EMP 시뮬레이션 모드라는 문구가 깜빡였다. 이건 전자기 펄스? 그때 옆에 요원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박사님, 과학자로서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요. 핵무기와 다를 바 없잖소. 남자는 대답 대신 내게 이어폰 하나를 건넸다. 이걸 들어보시죠. 이어폰에서 들려온 건 아주 낮고 일정한 진동음이었다. 그러나 그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주파수의 패턴이 일정하게 변화하며 어디선가 무언가를 제어하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력을 무기로 데이터를 방패로 바꾼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시스템은 최소 수천 메가와트가 필요해. 위성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는 웃었다. 당신이 본 건 표면의 데이터죠. 우린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커다란 방이 열렸다. 벽면 전체가 투명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관제실이었다. 중앙에는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고 한반도 전역이 3D로 재현되어 있었다. 각각의 점에는 NODA, NODB, NODC,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활성화 또는 가동 중가 깜빡였다. 이건 뭡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략 노드 시스템이요. 각 노드는 통신, 전력, 전자전, 위성 방어를 통합 관리합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두뇌로 연결된 셈이죠. 당신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준비한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20년. 한 세대가 자라나는 시간만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의 기술, 규모, 그리고 침묵. 모든 것이 내가 아는 세계의 법칙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명이었다. 그 순간 관제실 상단의 스크린이 반짝이며 한 문장이 떠올랐다. 블루실드 프로토콜 마이너스 대기 중. 푸른빛이 공간을 물들였다. 모든 장비가 일제히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심장이었다. 남자가 내게 말했다. 이제 아시겠죠, 박사님? 여기가 왜 존재를 숨겨야 하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직 본 게 전부가 아닙니다. 베버 박사님. 진짜는 이 아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다시 긴 복도를 걸었다.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공기의 압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철문마다 출입 제한 구역, 인가된 인원만 출입 가능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손바닥을 스캐너에 올리고 짧게 말했다. 레벨 7, 접근 승인 마이너스 박 실장. 잠금 해제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눈부신 백색광이 한순간에 시야를 삼켰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마이너스.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인간이 만든 지옥이자 동시에 침묵의 기적이었다. 거대한 지하도만에 수백 개의 실린더가 서 있었다. 각각의 높이는 건물 5층 이상, 직경은 트럭 세대를 나란히 세운 만큼. 그 표면에는 H와 UNMUV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세한 증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건 미사일이잖아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닙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천장 위에서 들어온 수십 대가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움직이며 조명을 조정했다. 그 하얀빛 아래 수백 기의 현무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숨 쉬는 듯 했다. 기계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금속의 몸통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전시용이 아닙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모두 실제 작동 상태입니다. 연료가 주입되어 있고 목표가 입력되어 있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수백 기나? 이건 국제조약 위반이요.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잖소. 그는 고요하게 웃었다. 핵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핵보다 더 정밀하죠. 그는 벽면의 패널을 눌렀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올랐다. 미사일 단면 구조, 탄두의 구성, 추진체의 설계도. 그리고 그 아래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탑재량 9000kg. 나는 속삭였다. 9톤이라니 그건 거의 전술 핵급 파괴력입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핵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우린 오랫동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증명할 시간 동안 우리는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잠시 미사일 한 기 앞에 섰다. 그 금속 표면에 손끝을 댔을 때 미세한 진동이 손을 타고 전해졌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박 실장이 대답했다. 이건 철학입니다. 침묵 속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 그때 벽면의 조명이 서서히 바뀌며 돔의 중심부에 거대한 글자가 드러났다. 프로젝트 HWO- 침묵의 기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침묵에 변기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박 실장은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미사일이 완벽한 대형으로 서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간격. 마치 군대가 아닌 예술 작품처럼. 그 안에는 분노도 과시도 없었다. 오직 마이너스 의지가 있었다. 이걸 누가 설계했죠? 수백 개의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부품을 서로 모르는 채로 제작했죠. 그들은 자신이 뭘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자신도 모르게 이 방패를 만든 셈이죠. 나는 몸이 떨렸다. 이건 단지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집단 의지였다. 데이터와 감정, 기술과 신념이 하나로 응축된 금속의 숲. 박 실장님, 당신들은 언제 이걸 완성했습니까? 3년 전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숨긴 게 아닙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존재를 증명할 시점은 언제나 적이 먼저 만들어줍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것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곧 말이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건 존엄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의 침대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하얀빛 아래 선 현무비들이 떠올랐다. 그 거대한 금속의 숲, 그리고 그 속에 완벽한 침묵.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무기가 아니다. 이건 존재의 증명이다. 나는 여전히 그 거대한 공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금속 벽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박 실장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질문이 아니라 대화로 하죠. 베버 박사님. 당신은 서구의 대표적인 군사 분석가니까요. 우리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나는 묘한 불안감 속에서도 컵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럼 대화합시다. 당신들이 만든 이 시설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IAEA 감시망을 속이고 세계를 기만한 행위예요. 박 실장은 미소를 지었다. 기만이라 흥미로운 단어군요. 박사님, 세계의 규범이란 결국 힘있는 나라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법은 있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가 오죠. 법이 언제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우린 70년 전 아무런 법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타는 도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세계는 질서를 말했다죠. 하지만 그 질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모든 걸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논리로 증명하려는 것을 우리는 생존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곳엔 한반도의 지도와 함께 복잡한 네트워크 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남쪽 끝, 부산을 가리켰다. 이곳은 바다의 관문이죠. 수십 년 동안 외세가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우리가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손끝이 다시 북쪽으로 옮겨갔다. 이건 휴전선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멈춘 평화가 아니라 움직이는 억제력을 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억제력이라 해도 이건 위험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주국방은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박사님, 독일은 분단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럼 이해하시겠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종결을 강제로 실현할 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우린 오랫동안 허락받은 안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허락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허락 대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차를 내려놓으며 반박했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힘이 책임을 낳는 게 아니라 책임이 힘을 낳는 겁니다. 박 실장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한국에선 다릅니다. 우리는 책임을 먼저 짊어진 자만이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만든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하나의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K-디펜스 독트린 마이너스 철학으로서의 생존. 나는 조용히 그 문구를 읽었다. 생존이 철학이라. 박 실장이 말했다. 서구는 논리를 신뢰하죠. 우리는 기억을 신뢰합니다. 당신들은 이성으로 미래를 계산하지만 우리는 상처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럼 당신들에겐 공포가 없습니까? 그는 짧게 웃었다. 공포요?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공포를 무기 삼습니다. 우린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연료로 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사님, 당신은 서구의 합리성을 자랑스러워하시죠. 하지만 그 합리성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잃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시설은 미친 발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침묵 속의 절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논리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완벽히 일관됐다. 논리의 세계에선 이길 수 없는 종류의 확신.
내가 그토록 믿던 서구의 냉정한 이성이 이곳에선 무력해졌다. 당신들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십니다. 내가 말했다. 힘으로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착각이에요.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린 의도를 통제할 수 없는 세계에서 오직 준비만이 자유를 보장한다는 걸 믿죠. 그 말이 내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준비만이 자유를 보장한다 마이너스. 그것은 마치 냉전 시절의 서방 군사 철학을 뒤집은 새로운 정의였다. 박 실장은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박사님, 당신은 논문으로 세상을 설명하지만 우리는 묘비명으로 세상을 기억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한다면 이 시설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뭔가를 보여드리죠. 당신의 의심이 증오로 변하지 않게 우리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중얼거렸다. 논리가 이길 수 없는 믿음, 그게 이 나라의 무기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서구의 냉철한 이성이 누군가의 신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자 박 실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어제보다 훨씬 가벼운 얼굴이었다. 박사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나는 여전히 긴장된 채로 물었다. 진짜 이야기라니요? 어제 본 미사일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제 본 건 결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원인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층수를 표시하는 패널에는 L9이라는 붉은 숫자가 깜빡였다. 문이 열리자 이전보다 훨씬 더 정제된 공간이 펼쳐졌다. 벽면은 유리섬유 복합체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거대한 네트워크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다. 천장에서는 데이터 케이블이 살아있는 혈관처럼 얽혀 있었다. 여기가 컴퓨터실입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서버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경망이죠. 한국방위 시스템의 뇌이자 세계가 절대 존재를 몰라야 하는 곳입니다. 그는 벽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볍게 터치했다. 순간 홀로그램 지도가 공중에 펼쳐졌다. 한반도 전역 위로 수많은 푸른 선이 떠올랐다. 그 선들은 서로 교차하며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각 지점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다. 부산 노드, 대전 코어, 블루실드 유닛, 호라이즌 라인. 이게 뭡니까? 한국이 지난 20년간 만들어온 실질적 억제 체계입니다. 억제 체계라면 방어망입니까? 방어와 공격, 그 사이에 어딘가죠. 우리는 그것을 K-디펜스 통합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박 실장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가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인 미끼였죠.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미끼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시선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핵연료와 원자로에만 집중했죠. 그들이 서로 의심하고 다투는 동안 우리는 이 지하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의 지도 위를 스쳤다. 즉시 수십 개의 노드가 붉게 빛났다. 각 노드는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EMP 차단, 전자교란, 위성 전파 감시,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통제. 모두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돼 있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전자전 시스템입니까? 그는 짧게 웃었다.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 자체가 무기화된 겁니다. 그는 내게 자료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세계 각국의 전력망 구조, 위성통신 주파수, 미사일 탐지 알고리즘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한국의 내부 명칭이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미라주 마이너스 핵미끼 계획. 뭐라지 신기루요? 그렇습니다. 박 실장은 조용히 웃었다. 모든 세계 언론이 핵잠수함을 외칠 때 우리는 이미 무혈 억제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핵은 파괴의 상징이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통제의 기술을 완성했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처음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세계는 우리를 단지 조립공장, 기술 하천국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술하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연구 데이터를 흘리고 일부러 실패한 실험을 공개했죠. 모든 게 미끼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전율했다. 그럼 미국은 속았다는 겁니까? 속은 게 아니라 알고도 눈 감았죠. 워싱턴은 우리가 뭘 하는지 절반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핵을 금지시키는 명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들이 핵만 감시하는 동안 우리는 그 아래서 데이터로 만든 방패를 구축했습니다. 박 실장은 손목에 찬 기기를 가볍게 눌렀다. 순간 벽면이 투명해지며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다. 지하 통제실에서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다. 키네틱 네트워크 프로토콜 마이너스 활성화. 저건 뭐죠? 세계 최초의 자율 통합방위 프로토콜입니다. 위성이 공격받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대응 노드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판단보다 12초 빠르죠. 12초라면 그건 생존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박사님, 핵무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속도가 무기입니다. 우린 핵탄두 대신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한 나라가 그토록 조용히 이 정도의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 실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계는 우리를 따라잡은 나라로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기준을 바꾸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홀로그램 지도 속에서 맥박처럼 뛰는 수많은 푸른 점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 같았다.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마이너스. 세계를 향해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공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건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이었다. 지하기지의 모든 조명이 낮게 깜빡이고 통제실의 공기가 묘하게 묵직해졌다. 기계음조차 조용해진 순간 누군가 외쳤다. 북방 경계선, 통신 교란 발생. 박 실장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화면 연결. 순식간에 홀로그램 지도 위에 붉은 점이 번쩍였다. 그건 황해 북쪽, 서해 5도 근처였다. 동시에 또 다른 붉은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퍼져나갔다. 나는 직감했다. 마이너스 이건 실제 상황이었다.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준비 중입니다. 한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활주로에 이동식 발사대 3기 포착, 탄두 장착 중으로 추정. 통제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박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노드 가동 준비. 키네틱 네트워크, 2단계 전환. 지시가 내려가자 통제실 바닥의 조명이 푸른빛으로 바뀌었다. 모든 콘솔이 동시에 점등되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누군가 내게 속삭였다. 이건 실전이에요. 지금부터 5분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위성 화면엔 북한의 전자 신호들이 춤추고 있었다. 탐지된 주파수, 통신 암호, 미사일 점화 절차 마이너스. 모든 게 실시간으로 해독되고 있었다. 박 실장이 차분히 말했다. EMP 방어막 가동, 서해 노드 연결, 블루실드 프로토콜, 단계 3 진입.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급속히 변했다. EMP 쉴드 활성화, 파동 전송 작동 중. 그리고 한 줄의 짧은 메시지. 호라이즌 노드 연결 완료 마이너스 신호 안정적. 그 순간 남한의 서쪽 해상에 위치한 4개의 노드가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각 노드의 전자파 신호가 서로 교차하며 거대한 전자 그물망을 형성했다. 요원이 외쳤다. 북한 통신망 교란 시작. 불과 3초 뒤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미사일 발사 신호가 끊기고 그들의 지휘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다. 화면 속 적의 전파는 지직거리며 끊어졌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공격을 한 겁니까?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귀머거리로 만든 겁니다. 그럼 미사일은?
점화 명령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호망을 가짜 코드로 덮었거든요. 지금쯤 그들은 모든 장비가 정상이라 믿고 있을 겁니다. 통제실의 긴장된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요원 한 명이 보고했다. 황해 해역 전투기 움직임도 중단. 북측 무선 교신 두절. 좋습니다. 노드 연결 해제. 블루실드 대기 모드로 전환. 조명이 천천히 밝아졌다. 모든 게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총성 한 방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당신들은 전쟁을 막은 겁니까? 박 실장은 차분히 웃었다. 아니요. 우린 전쟁이 시작될 이유를 삭제한 겁니다. 그는 내게 화면을 가리켰다. 전통적인 군사력은 힘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데이터를 누가 먼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죠. 우리는 적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못 보게 못 듣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당신이 봤듯이 이곳의 무기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우린 신호를 쏘고 에너지를 흐르게 하며 적의 판단을 왜곡시킬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쟁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침묵의 전쟁.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국경선 위의 붉은 점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도 위에는 오직 푸른빛만이 남아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문턱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그저 뉴스에는 황해 지역 일시적 통신 장애 발생이라는 짤막한 기사만이 오를 뿐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신의 개입 같군요.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기술입니다. 우린 신을 대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신의 부재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죠.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절대 모를 것이다. 어제까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한반도는 지금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침묵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밤 기지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구했군요. 박 실장은 옆에서 천천히 말했다. 기록되지 않은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역사는 전쟁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 철문이 열리자 밝은 햇빛이 눈을 찔렀다. 며칠간 인공 조명 아래에 있던 눈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이 맺혔다. 공기에는 산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울었다. 그 모든 자연의 소리가 너무 현실 같지 않았다. 박 실장이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박사님, 우린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찰자였고 이제는 증인이죠. 보고 들은 걸 숨길 필요도 왜곡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우리 대신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는 내 여권을 내밀었다. 당신의 비행기는 내일 새벽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베버 박사.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거리의 평온함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 도시 아래에 내가 본 그 침묵의 심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쿄로 돌아온 나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침묵의 억제력 마이너스 한국의 숨겨진 힘.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지하시설의 규모, 현무비의 존재, 그리고 블루실드와 호라이즌 노드의 작동 방식. 보고서 말미에는 이렇게 썼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의 감시망을 속인 게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해 스스로의 안전을 설계했다. 핵무기가 아닌 지능형 억제 체계로 이미 전쟁을 넘어선 억제력의 철학을 완성했다.
나는 보고서를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며칠 뒤 회의실에서 들려온 반응은 냉담했다. 베버 박사, 이건 사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전이요. 그들이 당신을 이용한 겁니다. 당신이 거기서 본 건 조작된 세트일 수도 있죠.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조롱이 있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직접 가보십시오. 내가 본 게 환상이라면 그 환상을 깨면 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는 세뇌됐어, 한국에게.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내 보고서는 비합리적, 신뢰 불가라는 도장을 받고 봉인되었다. 며칠 뒤, 내 연구 자문 계약은 종료되었다. 나는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분류되었다. 그날 밤, 나는 도쿄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술을 따랐다. 빛나는 네온사인이 창문에 비쳤고 도시는 평온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여전히 그 푸른 조명과 데이터의 물결로 가득했다. 정말 내가 세뇌된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세뇌가 아니라 각성이었다. 그리고 3일 뒤 전 세계 뉴스가 터졌다. CNN, NHK, BBC 모두 같은 화면을 내보냈다.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대통령의 배경 뒤에는 푸른빛의 기호가 떠 있었다. 마이너스 블루실드 엠블럼. 대통령의 첫 마디는 짧고 단호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더 정교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지만 결코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에는 한반도 전역의 위성 영상이 나타났다. 호라이즌 로드라 표시된 점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었다. 미국, 일본, 중국의 해상 레이더가 일제히 반응했고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당황했다. 그제서야 내 보고서가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내가 세뇌됐다던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한때 나를 의심하던 그 관리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베버 박사, 당신 말이 맞았군요. 나는 웃지 않았다. 아니요. 내 말이 맞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믿음이 너무 늦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한국은 핵의 시대를 넘어섰다. 그들의 억제력은 침묵으로 작동하며 그 침묵은 총성보다 무겁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흔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거짓을 본 게 아니었다. 나는 단지 미래를 너무 일찍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날 지하에서 봤던 그 푸른 빛은 단지 한국의 비밀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류의 다음 단계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도쿄의 봄은 여전히 붐볐고 거리는 다시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내 이름은 어느새 언론계의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세뇌된 학자, 한국의 선전도구, 객관성을 잃은 관찰자. 나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다. 내 연구소 사무실 문에는 휴직이라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누구도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일본을 떠났다. 북해도의 바닷가에 작은 집을 빌려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아침에는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글을 썼다. 세상은 여전히 누가 더 강한가를 논하고 있었지만 이젠 그 대화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신뢰의 무기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물리학자로서 세상을 해석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 물리학이 아니라 의지의 과학이었다. 나는 글을 쓰며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꺼냈다. 지하의 백색 조명 아래 금속으로 이루어진 침묵의 숲. 박 실장의 눈빛, 그리고 블루실드의 푸른 빛이 조용히 맥박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내게 남긴 건 공포가 아니라 존경이었다. 나는 솔직히 고백했다. 나는 그들을 의심했고 조롱했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힘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된다는 철학.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한국이 이룬 가장 위대한 승리는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이긴 것이었다. 그들은 세계의 불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증명했다. 나는 펜을 멈추고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내가 봤던 지하의 푸른빛과 닮아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한국은 핵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의 무기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묘한 평온이 스며왔다.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이 나라는 단지 군사력이 아니라 존엄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운 나라였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서구의 논리로 그들을 재단하려 했지만 그들은 논리를 넘어선 신념의 언어로 대답했다. 그들의 침묵은 세계의 소음보다 강했다. 이제 나는 믿는다 마이너스. 한국은 더 이상 약속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우리는 허락받지 않는다. 증명한다. 그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나는 증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다. 몇 달 뒤 내 책이 조용히 출간되었다. 판매량은 크지 않았지만 한국의 한 신문에서 나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다. 하나의 외국인이 본 한국의 진심 마이너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군요, 박 실장님. 당신들의 침묵은 세계가 가장 늦게 이해할 언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내가 본 대한민국은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기억의 나라였다. 그 기억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결국 평화를 낳았다. 나는 펜을 덮고 조용히 불을 끄며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당신들은 이미 미래에 있습니다. 창밖엔 별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건 마치 내가 지하에서 보았던 그 푸른 빛처럼 마이너스. 아주 조용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빛이었다.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